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핵심 관계자 논란, 이른바 핵관 논란이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살펴보면 정청래 의원발 이핵관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데 여기에 친문 강성 지지층의 이 후보 욕설 합성 영상 음모론까지 지금 불거져서 원팀의 금이 간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네, 일단 정청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죠. 이핵관이 찾아와서 탈당을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핵관과 저는 국민의힘의 윤핵관과는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핵관은 네.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말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정말 당 안에 당무까지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거든요. 다만 정청래 의원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정말 당무에 개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와 친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표현 자체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와 친한 의원들이 분명 있지만은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다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친문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 딥페이크라고 하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음성과 실제 모습을 이렇게 합성한 그런 영상을 제작 중이다라고 하는 설만 있을 뿐이지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원팀 기조에는 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윤핵관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후보를 위해서 뛰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이핵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윤핵관을 공격할 때 딱 그 정도의 느낌의 사람들을 가지고 윤핵관이라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곧 이핵관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강성 친문 지지층들이랑 이재명 후보랑 좀처럼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보면은 딥페이크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현근택 대변인이 직접 그런 게시글들을 인용을 해서 친문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음성들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게시글을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걸 암시했거든요, 분명히 캠프 내에서. 그래서 실제로 당 안에 내분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저는 확신을 조금 더 더하게 되는 것은 이 친문의 지금으로서 어떤 대표라고 할까요? 대표의 자격으로 있을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전혀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로 친문 세력과 그다음에 친 이재명 세력 간의 민주당 내 분화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밖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논란의 당사인 정청래 의원과 여당 지도부가 오늘 전국 승려대회에 참석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당 내에서는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잦은 탈당을 넘어서 출당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 당 입장에서는 탈당 내지는 출당을 시키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당에서 당무감사 내지는 최고위의 회의를 통해서 출당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당에 이걸 해당행위라고 보기에도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글쎄요, 굉장히 앓는 이 같겠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불교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오늘도 보니까 한 5천 명 정도의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사실 이제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들을 이어가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사실 나가지 않고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버티려고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전긍긍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뭐 해당 행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당 행위라고 보기엔 좀 지나친 것 같고 저는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뭐 질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스님들께서 굉장히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정청래 의원 본인이 스님들을 찾아뵙고 사과했으면 사실 잘 해결됐을 문제인데 이게 또 지지부진 사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당에서 압박한 것처럼 사과가 이어지니까 뭐 스님들께서 굉장히 불쾌하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결국 정청래 의원 본인께서 좀 해결하셔야 된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 당에서 강제로 이분을 출당시키거나 뭐 제명시키거나 이런 일은 뭐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청래 의원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10월에 있었던 일이 왜 지금 이렇게 크게 불거져 나왔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계속 미룬 게 스님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정청래 의원 본인께서는 본인 의정 활동 중에 소신으로 말한 것이 다른 뭐 스님들께서 불교계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가지고 있었고 이전부터 그런 불교계와의 불만들이 쌓여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청래 의원이 결자 해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원팀이 사실상 이제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국정 능력, 처가 비리 지적에 대한 불쾌감이 본질이다. 또 윤핵관을 앞세운 공천 추천을 꼬투리를 삼았다.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당의 원팀도 좀 어려워진 분위기. 그 핵심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일단 첫 번째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의 합류를 달가워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어요. 뭐 선거 전략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단 1분 공천 관련해서 뭐 덕담식으로 뭐 제안식으로 던진 것이 다른 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홍준표 의원은 이게 굉장히 불만이고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땠냐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을 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당해보니 참 음흉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윤핵관이라는 분들, 이분들이 김종인 대표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도 비슷한 레파토리, 비슷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윤핵관들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 또 본인들의 힘을 그리고 주도권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홍준표 의원은 결국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훈 전 대구의 수성구청장을 공천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건 결국 지분 요구죠. 뭐 홍준표 의원이 겨우 두석 가지고 자기 소신을 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저는 본인 캠프에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지분 요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분 요구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갈등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선거가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본선도 시작되지 않고 아직 뭐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얘기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연히 원팀을 해야 되는 경선 후보의 입에서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뭐 선거 다 끝났나? 뭐 여기 벌써 무슨 자리 나눠먹기 하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고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데까지 큰 장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천 얘기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참여를 어렵게 이미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실제로 지금 상황만 보자 그러면 다른 뭐 그 원희룡 후보는 이미 뭐 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후보도 이제 참여가 곧 가시화될 예정인 것 같던데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이러한 홍준표 의원을 물밑이 아닌 공개석상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저격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두 사람의 속내와 또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대섭 위원님. 그렇죠.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지금 사무총장이시거든요. 이제 사무총장은 네. 당대표와 함께 공천의 핵심적인 실무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하면 좋을지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그것이 이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공천과 관련돼서 벌써 얘기가 끝난 것처럼 얘기가 나와버리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내가 경선에서 결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지분을 얘기해버리면 사실 공천이라는 것이 정당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뭐 주먹구식을 뚝딱뚝딱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공천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국민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네. 여러 번 재차, 3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경선 후보가 이 선거회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권영세 본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권영세 본부장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국민 경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당의 현재 공식 입장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공천에 최고위원회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당원 경선 그리고 국민 경선이 혼합된 그런 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당무 우선권도 대통령 후보에게 있고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번에 느꼈고요. 홍준표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께서는 선대위에 합류해서 이렇게 지분을 요구하고 싶었으나 왜냐하면 본인을 도왔던 분들에 대한 그런 빚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챙기고 싶었으나 좀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권영세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은 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에 좀 사수를 하고 싶어하는 의중이 굉장히 많은 분들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근 지지율 급격한 하락세도 없지만 뾰족한 상승 동력도 나타나지 않는 정체 국면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이에 이 후보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요? 지지율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전의 지지율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언어들로 과도하게 떨어져서 곧 복귀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미세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곧 뭐 지지율이 이제 또 복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뭐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 사실은 속내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 그리고 현재 그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한 방은 땡땡땡이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저는 준비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에 3프로 TV였죠. 그게 네. 굉장히 소구력 있게 국민들께 다가갔고 뭐 조회수도 이제 683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준비된 모습.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책 발표를 하실 때 정해진 페이퍼만 읽고 나머지 뭐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본부장이나 하태경 의원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모든 뭐 질의응답을 다 본인께서 응하시고 이렇게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짐 로저스 대담이나 뭐 그 공정에 관해서 그 교수님과의 대담을 보면 마이클 샌더. 네, 마이클 샌더 교수와의 대담을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정리된 분이에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거치고 뭐 정책 검증을 거치다 보면은 지지율이 저는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이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한 방은 땡땡 뭐뭐다 뭐 이거잖아요. 저는 네. 없다. 네, 그 가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사실 뭐 조회수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회수로 만약에 우리가 후보의 능력을 자질을 검증할 것 같으면 사실 가세연에 출연하신 분들이 가장 대통령 후보로 적합할 수도 있죠. 거기도 막 100만, 200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후보의 적합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방이 제 눈에는 딱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장점들은 이미 뭐 국민들 대부분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분명히 있고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몰라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인사에 관련된 문제, 뭐 욕설에 관한 문제, 어떤 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대장동 이슈와 관련된 아직 국민들의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게 대선 기간 동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를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뭐 굉장히 뭐 젊은 어떤 감성을 내신다고 어떤 이렇게 복장 입고 하시는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를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한 방이 없다라고 저는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지지율 회복세 중인 윤석열 후보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이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정책본부나 선대본부의 청년 보좌들이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야. 그것처럼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과 공약으로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진짜. 업무 절차에선 속도를, 내용에 있어선 실용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당 청년들을 최전선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쇄신 전략,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는지 최근에도 또 그 헬스 같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죠?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지금 보면은 공약을 발표하는 모양도 보면 59초짜리를 계속 내놓고 있고 지금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관련된 뭐 그 정기권 공약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젊은 세대를 향한 공약들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지금 나오는 어떤 감성들,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식들은 이게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성세대가 나오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청년들이 전면에 배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과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20대, 30대 지지율들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청년들을 캠프의 전면을 배치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단순히 재미나 신박한 아이디어 이것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 그런 퍼센테이지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요. 이것은 윤석열 본인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뭐 재미와 아이디어로 선거를 승부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공부하고 좀 국민들께 검증받은 후보로 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에서는 핵심 관계자 이른바 핵관 논란과 함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